그래서 이제 298페이지 볼게요. 29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부담부 증여라고 나올 겁니다. 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죠? 요것도 꼭 잘 기억을 이제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법률용어가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부담부 증여. 자, 증여를 하기는 했는데 부담을 지어서 증여한다 이 말이에요. 부담을 지어서 증여를 한다.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무언가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어요. 갑이요,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1억 주고 취득을 했답니다. 자,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5억짜리가 된 거예요. 5억짜리가. 그래서 갑이 이번 기회에 요거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려서 사업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출을 내가지고 대출을 이제 3억 정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이 이제 시원찮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돈 안 갚으면 이 자산을 경매 처분하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매 처분이 되면 대출금도 다 못 갚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갑 입장에서는 5억짜리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3억 때문에, 그죠? 빚도 다 못 갚고, 그죠? 빚만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친구가 돈 많은 친구인 을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을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5억짜리 땅을 너한테 증여 공짜로 줄게 이 말이죠. 증여 무상으로 공짜로 주겠다. 공짜로 주는데, 그런데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냐 이러니까 내가 사실 은행에 3억 빚 지고 있는데 요 빚 3억을 을리가 대신 갚아달라. 채무를 인수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시세가 별로 안 나가지만 경기가 조금 풀리면 충분히 5억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빚 3억 갚아주고 나중에 그죠? 땅 팔아갖고 그죠? 이제 을러는 덕을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하기는 했는데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이. 그 조건이 뭐예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 이걸 뭐라 얘기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유상으로 이전된 부분과 무상으로 이전된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갑은 을한테 5억짜리 땅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3억 원어치는 대가를 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3억 부분, 3억 부분은 이제 유상 이전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있죠, 2억. 그게 이제 무상으로 이전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억 원 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율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비율. 유상 이전된 비율. 그러면 전체 5억 중에서 3억 부분을 유상 이전한 부분으로 봤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5분의 3이 유상 이전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체 5분의 2가 뭐예요? 무상 이전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상이 이전이 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 이전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고요. 증여세를. 자, 그러면 갑에게는 자,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양도가액도 알아야 되지만 취득가액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취득가액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이익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5억짜리가 이제 을한테 건너갔는데 이 중에서 유상 이전된 부분은 얼마라고요? 5분의 3이라고 5분의 3.
그래서 양도가액은 이제 3억 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예요.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도 전체 취득가액이 지금 1억 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양도가액 계산할 때 전체 5분의 3까지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가액도 전체 5분의 3까지만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취득가액 계산하는 문제가 2번이나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부담부 증여 나왔다 하면 우리는 2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 뭐 보는 거요? 전체 부분 중에 유상 이전된 부분에 대한 비율. 그죠? 두 번째는요. 그 금액을,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체 취득가액. 그죠? 그래서 그 전체 취득가액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유상 이전된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을한테는 이제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자, 취득세 과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죠. 그럼 아까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2억이죠. 2억. 공짜로 받은 부분. 그죠? 그 대신에 취득세는요. 전체 5억에 대해서. 그죠? 왜냐면 5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전체 5억에 대해서. 다만 요게 다시 이제 갈라지겠죠. 3억은 유상세율을 적용하고 2억은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세율은 갈라지겠죠. 그렇지만 전체 과표는 얼마라고요? 5억이라고. 그 대신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그죠? 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 과세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볼게요. 300페이지. 자, 30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환지처분 나올 겁니다. 환지처분. 여기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지목이 전이라고 해요. 전. 지금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근데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넘겨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넘겨받아갖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뭘로 개발할 거냐니까 지목이 대인 땅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거래요. 그런 다음에 이 개발된 땅을 다시 갑에게 되돌려 줄 거랍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갑이 되돌려 받은 땅을 우리가 환지라 그래요. 환지. 자, 그러면요. 지금 갑이 이 땅을 갖고 있을 때는 지목이 전이었기 때문에 땅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넘겨받아갖고 비용을 투입해서 대로 용도를 바꿔주게 되면, 그죠? 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갑이 1억짜리 땅을 사업시행자한테 맡겼다 이랬을 때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제 1억 원어치 되돌려주면 되죠. 그런데 이 땅을 다 되돌려줄 필요는 없다. 땅의 일부만 이렇게 되돌려줘도 된다. 그죠? 왜요?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땅 가치가 올랐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일부만 되돌린다. 일부만. 자, 그러면 이 남는 땅이죠. 남는 땅. 이 남는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 여기 공포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보류지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용도가 보류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오면 용어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용도가 보류가 돼 있으니까 보류지라고. 쓰임새가 보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는 그죠? 자기가 이 땅을 개발하는데 비용 들었으니까 땅 팔아갖고 비용에 충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땅의 일부를 판다고. 땅의 일부를 팔아갖고 사업 비용에 충당한다고요. 그 땅을 뭐라 얘기한다고요? 채비지라 한다고. 채비지. 왜 채비지예요? 충당할 채, 비용비, 비용에 충당하는 땅. 그래서 채비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공부할 때 이 채비지와 보류지는 누구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삼았다? 누구로 하면 될까요? 보세요. 누구로 할까요? 사업시행자예요. 예, 그래서 재산세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로 나오는 거예요.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납세무자로 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갑은 환지로서 지 땅 다 되돌려 받았잖아요. 이 땅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에 이 채비자 보류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할까요? 별도합산 대상으로 할까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할까요? 재산세에서 뭐로 할까요? 종합합산 대상으로 해야죠. 왜요? 용도가 보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용도로 쓸지 아직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재산세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갑이 환지라는 형식으로 이 땅을 되돌려 받는데 이 환지가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적응환지라는 것이 있고, 증환지라는 것이 있고, 감환지라는 것이 있다고요. 적응환지라는 것은 갑이 맡겼던 권리 면적만큼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말이 어렵죠. 물리적으로 면적이 줄잖아요. 그죠? 예. 근데 권리 면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액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넘겨줬더니 사업시행자가 1억짜리로 되돌려줬다. 아시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적응환지라고 해요. 적응환지. 자, 그런데 이것을 책에서 적응환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자, 보세요. 갑이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넘길 때는 지목이 전이었다고. 그런데 되돌려 받을 때는 지목이 뭐로 바뀌어서? 대로 바뀌어서 되돌아온다고 해서 지목이 변경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갑이 사업시행자한테 이 땅을 넘길 때는 이게 한 필지였죠. 한 개의 지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되돌려 받을 때는 분할해서 일부만 되돌려 받죠. 그럼 필지가 이제 여러 개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도 달라진다? 지번도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갑에게 환지로서 되돌려주고 나면 나머지 남는 땅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보류지로 충당이 된다고. 그 얘기는 적응환지로서 되돌려주면 갑은 처음부터 사업시행자한테 재산을 낭도한 바 없고 사업시행자도 갑에게 재산을 새롭게 양도한 바 없다. 지가 준 거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런데 만일 증환지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증환지가 발생이 되면 증환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갑이 넘겨줬던 땅보다 사업시행자가 더 많은 환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1억짜리를 줬더니 사업시행자가 1억 1천만 원짜리 땅을 주더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요. 이걸 땅을 갖다가 구획을 해갖고 잘라갖고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필요한 용도로 이제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대로 그렇게 딱 이렇게 땅이 안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땅이 조금 더 잘려져 갖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좀 덜 잘려져 갖고 더 적게 갈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게 되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증환지라 한다고. 그러면 증환지가 된 만큼 갑은 더 많이 받았죠? 그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 생각해요. 갑 입장에서. 예,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갑이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은 만큼 뭐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럼 갑은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죠. 그러면 그 이득을 사업시행자한테 돈으로서 대신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청산금이라 한다. 청산금. 그래서 갑이 사업시행자한테 청산금을 부담하게 된 거예요. 부담. 그러면 시험 문제에 증환지라고 출제할 수도 있지만
청산금을 부담했을 때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금을 부담했을 때는 뭘 내면 된다? 취득세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만지 나온다. 가만지. 가만지라는 것은 갑이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었을 때보다 사업시행자가 환지로서 되돌려 주었을 때 환지가 더 줄었다 이 말이죠. 그 준 부분을 뭐라 얘기한다? 가만지라고 얘기한다. 가만지. 자, 그러면 갑은 자기가 되돌려 받는 것이 훨씬 더 줄었으니까 손해봤죠. 손해.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수령한다. 그렇게 표현한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억짜리가 갔는데 9천만 원짜리가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9천만 원짜리로 되돌아온 시점이 갑 입장에서는 1,000만 원어치를 사업시행자한테 판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가세야 됩니다. 가만지만큼 사업시행자한테 팔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분이 그만큼 이전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청산금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응환지, 증환지, 가만지 요거죠.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도취득 시기하고 이제 같이 봐야 돼요. 또 따로 설명하면 두 번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309페이지로 갑니다. 309페이지. 자, 309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 양갈로 7번 나와 있죠?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이랑 나와 있죠? 그 원칙 보시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갈로를 쳐가지고 적응환지라고 적으세요. 적응환지. 자, 칠판을 보십시오. 칠판. 자,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소유권이 건너갔다가 적응환지로 되돌아오면 양도로 본다 했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양도로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적응환지로 되돌아온 땅 있죠? 요거를 다시 팔면 요거는 뭐가 있다고요? 양도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적응환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시기는 언제이냐 이 말이요.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시기는 언제냐.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갑하고 두 사람 사이에 거래는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환지가 일어나기 전 과거에 갑이 취득했던 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자, 이해됐죠? 두 사람 간의 거래는 없었던 걸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지, 그죠? 이렇게 개발에 의해서 이 환지가 나타나기 전 과거에 갑이 취득했던 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자, 그 다음에 증환지. 자, 갑이 환지를 사업시행자한테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취득세 냈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이 받은 땅을 다시 팔았다고.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증환지의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죠. 증환지의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사업시행자로부터 더 많이 받았을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더 많이 받았을 때. 바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요. 더 많이 받았을 때. 이때를 증환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시기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가만지. 갑이 사업시행자한테 1억짜리를 줬는데 사업시행자가 9천만 원짜리 줬어요. 그럼 1,000만 원어치 줄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천만 원짜리를 되돌려 받은 시점이 갑이 1,000만 원어치를 사업시행자한테 판 시점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9천만 원짜리 되돌려 받은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이 날이 바로 뭐예요? 가만지만큼을 사업시행자한테 판 시점이다. 요거는 양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지에 있어서는.
그래서 309페이지 거기에 방갈로 2번에 정한지 감한지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그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 나와 있죠? 증가가 정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감소가 감한지 얘기하는 거고 이때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돼 있죠? 취득시기는 정한지의 취득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양도시기는 감한지의 양도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둘 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301페이지 볼게요. 양도담보 나와요, 양도담보. 자, 용어만 잘 읽히면 됩니다. 양도를 하기는 했는데 담보의 수단으로서 양도를 했다. 담보의 수단으로서 양도를 했다.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돈 빌린다고요. 대출.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죠. 돈 빌리면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을은 특이하게 우리 저당권 설정하지 맙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저당권 설정하지 말고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형식상으로만 넘겨받는 겁니다. 내가 당신 집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담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당권만 설정해 놓으면 당신이 언제 그죠? 돈 안 갖고 집 팔아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죠? 집을 못 팔아먹게 내 이름으로 형식상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래서 이건 본등기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 소유권 뭐 가등기. 자, 그런 다음에 당신이 돈 갚으면 나중에 요거 말소해 갖고 소유권 다시 당신 명의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건너간 거예요? 형식상 소유권이 건너간 거예요? 형식상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 있다 없다? 양도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어디서 공부하시느냐? 민사특별법에 보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죠. 뭐 여러분 민법에서 아마 공부하실 텐데 민법에 전형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계약. 그죠? 그 전형계약에 이 양도담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관습법상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관습법상 생겨났다. 그럼 우리나라의 관습법이란 게 뭐냐? 판례를 얘기해요. 판례. 1970년대 이런 때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렵다. 개인이. 왜냐하면 기업들은 전부 다 은행들은 전부 다 기업들한테 돈을 다 빌려줬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돈 안 빌려줬죠. 지금이야 이제 개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러지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인한테 돈 빌려주고 싶어도 개인은요 자산이 없어요. 집다까리 하나 있는 거 전부 다 판잣집이고 그래가지고 뭐 돈 빌려줄 건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돈 빌리냐면 사채업자한테 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그죠? 그럼 사채업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돈 3천만 원 빌려주고 1억짜리 집을 꿀꺽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양도담보 형태로 해갖고 소유권을 이렇게 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갚아야 되는 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채업자들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벌써 눈치 딱 채고 그날요 사무실 문 잠가놓고 어디 놀러 가고 없다고. 그럼 그때는 이제 휴대폰도 없고 이런 시절이라서 뭐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뭐 사무실 문 걸어 잠그고 놀러 가고 없고 이러면은 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 사람이 없네 이래갖고 집에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사채업자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어제 돈 갚아야 된다는데 왜 돈을 안 갚았어? 이래갖고. 당신 채무불이행했네 이러면서. 그죠? 예,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그죠? 당신이 팔아갖고 채권에 충당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의로 돼 있다는 걸 기하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그 집을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 집을 팔면은 정상적으로 파느냐? 정상적으로 안 판다 이 말이죠.
또 저희가 아는 또 다른 사채업자한테 아주 저가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가 굉장히 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해가 굉장히 심하니까 이게 소송이 갔겠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무효한 거래로 해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빌리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죠? 사회 전반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한 거래로 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그죠? 예, 유효한 거래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폐해를 또 없애야 되니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안 갚았다. 그러면 을은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경매 처분하라. 이래서 경매 절차를 거치게끔 그 법에서 규정을 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은 이게 양도담보로 했는지 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건너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01페이지에 거기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해가지고 요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양도담보 등기에는 그 사각 있죠, 사각.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해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서 신고하는 때 이를 양도로 보지 않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나왔네요. 첫 번째 요건은 계약서 사본, 계약서를 하나 복사해갖고 신고서에 첨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겨보시죠. 또 계약서에는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 되느냐? 계약서에는 그 사각박스 1, 2, 3번에 해당되는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양도상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여기 양도담보로 한다는 의사표시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채무자는 원래 들어서 계속 사익 수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을 쫓아내면 안 된다고. 갑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된다고. 왜요? 형식상 소유권 넘긴 거지 실질적으로 넘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빌리기 수단으로서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변제기한, 변제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약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과세관청은 아, 요거 양도담보구나.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양도로 보는 경우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로 보는 경우가 또 있대요. 어떤 경우냐? 양도담보 계약 체결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요건 위배라는 게 나오죠. 요건 위배. 요건 위배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여기 누가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갑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을이 갑을 쫓아내고 지가 살고 있다고. 그 얘기는 그죠? 갑 재산을 을이 넘겨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양도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이래 돼 있죠. 자,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 아까 경매처분 할 수 있다 했죠? 예, 그래서 경매처분 하게 되면 제3자한테 소유권이 건너가니까 양도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담법에 보면 기속청산이라는 방식이 나와요. 기속청산.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1억짜리고 채권자가 받아야 됐더니 총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차익이 4천만 원 발생하죠. 그래서 그 차익인 4천만 원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지급해주고 그 채무자의 자산을 가등기가 아니고 본등기로 실행해서 자기한테 완전 옮겨놓으면 그걸 우리가 기속청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한테 완전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자,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원래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지분 있죠. 그대로 분할이 되면 그걸 단순 분할이라 하고, 그래서 이런 지분 변경이 없게 되면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공유물을 분할하고 나니까 지분의 변동이 발생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분이 감소한 자가 지분이 증가한 자한테 양도한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 변경이 없으면 양도가 아닌데 지분 변경이 있으면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갈로 8번에 재산분할 청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혼할 때 두 가지 재산권이 발생하거든요. 하나가 재산분할이고 또 하나가 위자료 청구예요. 재산분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분할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자,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요. 각각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돈을 10억을 모았대요. 10억을 장사해가지고. 10억을 모았는데, 그죠? 부동산을 이제 하나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장사를 하는데 이제 내 건물을 갖고서 장사를 하려고 부동산 하나 사기로 했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로 했는데 뭐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처음부터 웬만하면 다 남자 명의로 하죠. 남자 명의로. 가분장적 사회니까. 그래서 남자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남자 명의로 이제 그 부동산을 해놨다는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자, 그런데 그죠? 그것이 명의만 남자 명의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누구의 목도 들어가 있다. 부인의 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분이 얼마만큼 섞였는지를 몰라. 남자 명의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 그 지분을 그죠? 구분하느냐? 이혼할 때요.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이제 남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그때 이제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자기 지분별로 구분받아서 재산을 쪼개게 되면 그때는 지거 지가 찾아가는 걸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예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것이 여자가 불리한 것이 지금 외국에서는 5대5예요. 5대5.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억만장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이혼하잖아요. 5대5라고 5대5. 그래서 그 외국 같은 데 보면 뭐 P&G 그룹 이런 거 보면 이혼하는 바람에 회사가 두 동관이 나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명인들이 이제 결혼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결혼 계약서. 그럼 결혼 계약서에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재산 목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목록. 뭐 성실하게 뭐 결혼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게 이제 재산 목록에 남자가 가져온 재산 어떤 거 있고 여자가 가져온 재산 어떤 거 있다. 재산 목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목록에 있는 거 있죠? 그건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결혼 전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살면서 불어나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반반씩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계약서에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성실하게 이행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 5대5 분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예, 별도로 또 분할하는 방식을 이렇게 정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 있었어요. 타이거 우즈. 예. 타이거 우즈가 바람을 엄청나게 폈어요. 엄청나게 펴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타이거 우즈가 바람 핀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유명한 여자들만 다 모아갖고 달력을 만들었대. 12달, 12달, 1월부터 12월달까지. 뭐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갖고 달력을 만들어갖고 팔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돈 벌었어요, 떼돈. 예. 그래서 뭐 초상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만큼 바람을 많이 해요. 그만큼. 그렇죠? 그 달력을 만들 만큼. 예. 왜냐하면 그 달력에 들어간 사람은 일반인은 빼고 유명인만. 자, 그런데 부인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남편의 뭐 무슨 중독에 대해서 치료를 시키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혼을. 그래서 왜 이혼을 안 하나 봤더니 아직 10년을 못 살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분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합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지금. 예, 돈이 지금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예.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몇백억씩 차이가 나니까. 다 요즘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도 계속 바람 피잖아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뉴스 나오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돈 좀 더 떼달라 이러는데 남편이 돈을 안 떼주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려면 요금만 받고 이혼해라 이거죠. 그래갖고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차 있잖아요, 차를 몰고 정원을 뛰쳐나가갖고 저거 집 앞에 있는 그 무슨 동산인가 거기에 나무에다 들이받은 거예요, 이제. 예, 세상 사람 다 보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뉴스에 대문짝나게 나왔어요, 이제 부인이 차 몰고 나와갖고 집 앞에 나무 또 들이받았다고. 그래갖고 맨날 부인이 사고치고 다니는 거야. 오늘은 이런 사고치고 내일은 저런 사고치고. 그러니까 타이거즈가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게 때려갖고 돈을 좀 더 떼줄게 이래서 이혼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결혼 계약서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 계약서를 쓴다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걸 자기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위자료라는 게 있었죠. 위자료.
위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렇게 타이거 우즈처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 그런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책 배우자 때문에 책임 없는 배우자는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위자료예요, 위자료. 그러니까 위자료는 협의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발생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거는 서로 뭐 성격이 안 맞아갖고 협의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보통의 경우. 아시겠죠? 물론 그럴 때 별도로 또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주는 사람 마음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위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혼의 이제 원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위자료를 주게 되는데, 이 위자료를 돈으로 안 주고 부동산으로 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물변제라고 했죠. 대물변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대물변제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데 그 원인을 재산분할에 적으면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안 내고, 그죠? 그 대신에 위자료 지급이라고 이렇게 원인을 적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재산분할하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과세관청이 그걸 눈 뜨고 보겠느냐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산분할로 해서 소유권을 넘기면 판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하고요. 그 대신에 재산분할에서 넘겨받은 배우자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배우자가 내야 했을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양도취득시기에 뒤에 보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있죠. 이혼으로 자산 취득한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그러니까 과거에 배우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재산분할에서 넘겨받은 배우자가 판 시점까지 전체를, 그죠? 예, 보유기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굉장히 낮을 것이고 양도가액은 굉장히 높겠죠. 그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그죠? 앞에 남편도, 그죠? 이혼 위자료 지급을 해서 부동산을 넘겼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부인도 또 팔면은 또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때를 취득시기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 얘기는 앞에 재산분할의 경우에, 그죠? 그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몽창 다 내는 것을 요거는 남편하고 부인이 반반씩 나눠서 낸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로 하든 위자료 지급으로 하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받을 돈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결국은 재산분할로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재산분할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는 안 내니까 덕을 보는 거고, 그죠? 나머지 사람이 결국은 모든 세금을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두십시오.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활상식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305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절세 강의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하면 이제 그 다양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도 이혼하기 전에 뭐 증여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도 및 취득 시기 하고 나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밑에 보시게 되면 매매 나오죠, 매매. 자, 매매 원칙은요, 대금청산이라고, 대금청산이 양도 시기라고. 자, 근데 거기에 사각박스 밑에 보시면 대금청산이 언제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언제로 되어 있어요?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뭐로 한다? 실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실제 받은 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양갈로 2번하고 3번을 묶어가지고 한 장 넘기시면 양갈로 2번, 3번 나와 있죠? 그거 묶어가지고 등기 접수일이라고 적으세요. 등기 접수일. 요 등기 접수를 하는 예외인데 어떨 때냐? 그 나와 있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밑에는요.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을 때, 선등기 했을 때,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등기일이 앞서 있으면 그때는 뭘 한다? 등기 접수일로.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특수한 거래 나옵니다. 장기할부 조건의 거래 나옵니다. 장기할부 조건의 거래. 그 307페이지 맨 위에. 그거 보시게 되면 장기할부 매매 해가지고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하는 거 나와 있죠? 예, 그거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이란 게 뭐냐? 1년 이상에 걸쳐서 돈을 2번 이상 나누어서 지불하고 거래하면 장기할부 조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할부로 부동산 같은 거 거래했을 때 그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죠. 거기 나와 있네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일 중 가장 빠른 날. 셋 중에 가장 빠른 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뭐 외우기 힘드시면 일단 그죠? 날짜가 3개 나온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날짜가 3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가 1개가 나오든지 2개 나오지만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날짜가 기본적으로 3개 나와야 되고 셋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갈로 이번에 수용. 수용도 보면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서 그 밑에 생활치료 나왔죠. 이것도 날짜가 몇 개 나와요? 3개요, 3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속과 증여 나옵니다. 자, 상속 받았어요, 증여 받았어요. 양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속과 증여는 무상 이전이죠. 양도가 있으려면 유상 이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속 증여 받았다 하면 양도가 없다고. 근데 상속 증여받은 것을 다시 팔면 양도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취득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이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가건설 건축물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원시 취득했어요. 양도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는 양도가 없죠. 그렇지만 원시 취득한 것을 다시 팔면 양도가 있죠? 예, 그때 취득 시기가 언제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가 안 되니까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양갈로 5번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그거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분양을 받는데요. 내가 분양 대금은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분양 대금은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가 아직 아파트가 완공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분양 대금은 다 지불했으나 그 재산을 취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분양 대금을 지급했던 때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요. 309페이지에요. 시효 취득한 부동산 나옵니다. 점유 시효 취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림 나와 있네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 점유 개시일로 한다. 취득세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 점유 개시하고 나서 20년 경과되는 시점. 언제예요? 시효 완성되는 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왜 점유 개시일로 안 하느냐? 취득세는요. 점유 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하게 되면 취득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척 기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취득세를 못 거두게 된다고. 그래서 그죠? 양도소득세의 취득시는 점유개시로 하는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시효 완성일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양갈로 7번에 환지처분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넘기시고. 그 다음에 310페이지 아래쪽에 취득시기의 의제 나옵니다. 취득시기의 의제. 취득시기의 의제라는 것은 그죠? 취득시기가 너무 과거로 가 있을 때 그때는 취득시기를 앞당겨서 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시기가 과거로 가 있는데 왜 앞당기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시가가 확인 안 되면 최종적으로 기준시가라는 걸 씁니다. 그럼 기준시가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정해준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제도를 시행한 것이 1990년도예요. 1990년도. 그러니까 1990년도 이전 1980년대에는 70년대, 80년대는 개별 공시가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 땅을 취득했는데 1980년대에 취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도의 또 계산 방법을 만들어 갖고 또 취득 시기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 시기가 너무 과거로 가면 취득 시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문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서 세금을 또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된 자산은 취득 시기를 앞당겨서 규정을 합니다. 그걸 의제 취득 시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310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주식 외의 자산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 외의 자산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럼 주식은 왜 1년이 늦을까요? 의제 취득 시기가 똑같이 하지. 전산화 작업이 1년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그죠? 예. 거기 84년 그죠? 그 시점이다. 그죠? 주식 외의 자산은. 그리고 주식은 전산화 작업이 1년이 늦었기 때문에 의제 취득 시기가 86년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옆에 311페이지에 기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나와 있죠? 그 중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법원의 무효 판결. 각각의 거래를 했는데 법원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효인 거래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은 을하고 거래가 무효가 되었으니까 병한테 팔아먹었겠죠. 그랬을 때 그 갑의 그죠?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시기가 언제냐? 그죠? 그러면 을하고는 거래가 있었던 걸 본다, 없었던 걸 본다? 없었던 걸 본다. 그래서 을과 거래하기 이전에 과거에 취득했던 때.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당초라고 표현하죠. 당초? 예. 그래서 당초의 취득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당초 취득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에 그죠? 아주 다양한 면을 또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당초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그 표현이 특이해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다. 그죠? 그 출제자들은 참 그런 걸 좋아해요. 그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특이한 표현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허가받기 전에 대금청산 먼저 했다 이 말이죠?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대금청산을 했어요. 유효인 거래예요? 무효인 거래예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맞아. 그죠? 그래서 거래가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기 전에는요. 대금청산을 했더라도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것은 취득세도 과세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과세할 수 없어요. 왜? 아직 거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거래는 언제 확정이 된다고요? 허가를 받으면 어느 시점으로 소급해서 과거에 대금청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걸로 본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죠? 그 양도 시점 언제라고요? 과거로 소급해서 그죠? 과거에 대금청산했던 시점 그때를 뭐로 보겠다? 양도 시점으로 보겠다. 이거 취득세 할 때도 했는데 대금청산하고요. 허가를 받았다고. 대금청산 3월 달에 했고요. 허가를 8월 달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때로 소급해서 대금청산 시점으로 소급해서 양도한 걸로 본다. 그죠?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전부 다 신고납부죠. 언제를 기준해서 신고납부를 한다 그랬어요? 뒷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앞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라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취득세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60일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되는데 말일부터 2월 다 지나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죠? 지금 거래 시점은 언제로 보지만 대금청산하는 시점으로 보지만 그죠? 신고납부를 할 때는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허가일이죠. 허가일. 뒷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의를 좀 하시고. 자,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내용 파악하시면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3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